경험을 잘 모아서 정리정돈해서 정책화해서 국정에 반영시켜야 됩니다. 국정 원로단체로서 그리고 정책 대안 제시단체로서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내야 합니다. 서로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으로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근데 서로 틀렸다면 그냥 한 발짝 아니면 반 발짝으로 반발짝이라도 물러나서 대화하고 협상을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가야 된다. 특별히 지금처럼 네, 오늘 파워 인터뷰는 제75주년 재연절을 맞아 특별한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여야 대치가 날로 격화하는 상황에서 대결과 갈등의 악순환을 끊고 대화와 협치의 정치를 복원할 수 있는 길은 과연 무엇일까요? 현 정국에 대한 쓴소리와 함께 원로의 지혜를 들려주실 정대철 대한민국 헌정 회장님을 오늘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회장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의 말씀 먼저 드리고요. 회장님께서는 30대에 국회에 입성을 하셨고 5선에 국회의원을 이제 역임을 하셨고 그리고 이제 올 3월부터 이제 대한민국 헌정 회장을 이제 시작을 하셨는데 굉장히 건강하신 것 같습니다. 네. 진짜 건강하시죠? 괜찮습니다. 뭐 특별히 아픈 데는 없어요. 저희 국회 방송이 있는 바로 이 건물 의정관 바로 옆이 이제 헌정회관인데 그렇습니다. 그 헌정회로는 그러면 3월부터 매일 출근하시는 건가요? 그 스케줄이 매일 출근하고 어떻습니까? 있고 바쁩니다. 특별히 강연, 강의, 간증, 그다음에 뭐 매스컴, 신문 방송 등의 출연들 요청이 지금은 많아서 네. 특별히 정치 상황이 지금 꾀해서 선배들의 정치 지식과 지혜를 좀 빌리려는 분들이 꽤 많아져서 좀 바쁘게 지내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바쁘신 가운데 그러면 건강 관리는 좀 어떻게 하고 계실까요? 특별히 건강 관리 없습니다. 그저 좀 걷는 거, 잘 먹는 거, 무엇보다도 좀 낙천적으로 생각하고 그게 제 건강 관리의 첫째 도움 주는 것이 아닌 건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긍정적인 사고. 네, 알겠습니다. 네. 정말 얘기 들어보니까 말씀 들어보니까 꽉 찬 스케줄로 이렇게 하루 보내신 것 같은데 오늘 저희와 함께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감사합니다. 정말 이 헌정회에서 여러 정치 상황들 지켜보면서 정말 많은 생각들이 좀 드실 것 같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2년 차에 접어들었습니다. 외교와 국내 정책 변화가 또 큰 만큼 반발도 있는 게 또 사실입니다. 지지율은 답보 상태고요. 회장님께서 윤 대통령과 친분이 아주 두터우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보고 계실까요? 둘로 나눠서 얘기하고 싶습니다. 네. 첫째는 대외 관계, 외교 문제에 있어서는 꽤 괜찮게 하시는 것 같아요. 특별히 대미 외교 같은 데서는 대미 관계를 안보 문제에 연결시켜서 한미 동맹을 굳건히 한다는 뜻에서 잘하신 것 같고요. 네. 대일 외교에서도 우리가 다 꿰였던 것을 다시 풀어서 대일 관계 재건이랄까 회복을 하는데 물론 여러 가지 좀 문제점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길게 말씀드리지 않고 일본과의 관계를 회복시킨다는 데서는 기본적으로 괜찮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국내 문제에 대해서는 대통령께서 정치 경험이 전무했습니다. 네. 그래서 조금 걱정이 되는 측면이 꽤 있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급제점이냐 낙제점이냐 지금 그 사이를 헤매고 있다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지금 1년이 넘으셨는데 야당 대표 한 번도 제대로 만나지 않은 것은 문제가 있지 않은 건가 어떻든 간에 그렇군요. 그래서 그런 점이 있습니다. 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이제 국회가 늘 여야가 굉장히 충돌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제 대치 중입니다. 물론 이제 수혜로 잠시 여야가 정쟁은 이제 중단한 상황인데 회장님께서도 지금 하는 건 정치가 아니라 전쟁처럼 보인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김준표 국회의장도 오늘 재헌절 기념사에서 시대 정신이
정치 국민 통합이다. 뭐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회장님께서도 이 대결과 갈등에서 이제 벗어나는 길은 결국에는 이제 협치와 정치 복원이다. 이 정치가 실종됐다는 그런 말씀으로 들리는데 여야 정치권의 고언 먼저 좀 한 말씀 부탁드릴까요? 정치가 정말 실종이 됐습니다. 정치 실종의 원인을 밝히면 그 해답도 그대로 나오는데 첫째는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인 상대방을 인정하는 뭐 영어로 해서 죄송합니다만 agree to disagree 서로 다르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는 다원주의 사회의 기본이 잘 안 돼 있어요. 네. 나하고 다른 것은 틀린 것이다, 잘못된 것이다 이런 원칙에서 못을 보기 시작을 하면 이거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을 이해하고 상대방의 다른 것을 인정하는 그래서 만나고 대화하고 설득해서 아까 말씀대로 상생과 협치의 정치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돼야 되는데 하고 두 번째는 힘의 논리를 너무 빨리 쓰는 것 같아요. 그 마지막에 써야 되거든요. 네. 야당으로서는 지금 숫자가 많으니까 다수결로 밀어붙이려고 여당에서는 비토 파워 거기다가 또 사정 권력을 사용하는 듯한 느낌이 있어. 이거 제일 마지막에 써야 되는 것을 쉽게 써서 이것을 좀 자제했으면 하는 생각이 있고요. 세 번째는 진영 논리에 빠져 있습니다. 진보 보수 쪽에 있어서. 근데 그 진보 보수가 지역 논리하고 뭐 맞아떨어져 갖고 자기들이 보수는 저쪽 경상도 쪽이라든가 진보는 전라도 쪽하고 이렇게 맞아떨어져서 거기서 자기들의 진영 논리를 가지면 당선도 쉽게 되니까 그게 더 고착화돼서 진영 논리를 빠져나가지 못하고 상대방의 이해도 좀 적어져서 이것도 걱정이다 생각하고 또 대통령의 문제가 있습니다. 대통령이 그 아까 말씀대로 정치 경험이 전무합니다. 네. 그래서 모든 결과 책임은 대통령한테 져야 됩니다. 정치의 결과 총 책임은 대통령인데 대통령이 결과 책임을 지기 전에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행동을 하셔야 되거든. 그런데 특별히 야당 대표라든가 야당 국회의원이라든가 무슨 제야 대표다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만나서 대화하고 설득하고 타협하고 이런 과정이 거의 없어 보여서 특별히 야당을 동반자로 인정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의구심을 불러일으킵니다. 네. 예를 들면 당 대표를 야당 대표를 물론 형사 피의자라고 그렇지만 형사 피의자도 마지막 순간에 확정 판결을 받기 전까지는 무죄 추정을 받게 돼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만나야죠. 만나지는 1년 동안 안 만나니까 지금 이게 문제가 다 꿰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큰 문제는 이 우리나라의 헌법입니다. 네. 헌법 얘기를 더 길겠지만 헌법에 제왕적 대통령제 때문에 서로 이렇게 꿰서 또 선거제도 때문에 이렇게 꿰서 네. 문제가 좀 고착화되고 또 증폭되는데 이런 것들을 좀 해결되어야 정치가 풀리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 상대당을 동반자로 보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자, 이런 극단 정치를 타개하기 위해서 여야 최고령 원로와 전직 국회의장님들이 모였습니다. 저희가 앞선 뉴스에 소개를 해드렸는데 네. 자, 3월회가 오늘 정식으로 출범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그 말씀 듣기 전에 오늘이면은 7월인데 왜 이게 3월회일까요? 아, 3월이 네. 아니라 셋째 월요일 날 만나자. 셋째 월요일, 매달 셋째 월요일 날, 그러니까 8월 달에는 8월 21일입니다. 네. 오늘이 아마 셋째 월요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때 만나자 해서 셋째 월요일 3월회라고 11인 회라고 그러기도 합니다. 그런데 11분이 만나서 그러나 그 3월에 시작됐다는 뜻이 아니라 셋째. 달 월이 아니라 그렇군요. 월요일 월자군요. 그렇습니다. 네. 네. 세 번째 월요일. 예. 네, 네, 그 알겠습니다. 모임의 원칙이 있다고 그랬는데 구동인가요? 구동존리 이게 무슨 뜻인지 궁금하거든요. 같으면서도 서로 다름을 아까 제가 먼저 이제 agree to disagree. 큰 방향에선 국리민복을 위해서 잘 나갈 수 있지만 네. 그러나 뭐 그걸 어떻게 하는
그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서로 다를 수가 있다. 네. 다름이 존재한다. 존이 그런 뜻입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 3월회가 좀 어떤 역할을 해 나가게 매달 될까요? 만나서 지금 하긴 아까 우리 아나운서께서 말씀하셨듯이 지금 정치가 거의 실종이 돼서 빨리 정치를 회복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빨리 만나라, 대화해라. 그리고 상생의 정치해라, 협치해라. 이제 이게 가장 큰 이슈입니다. 지금 걱정스러워서 그거 걱정하다 이렇게 만나서 이렇게까지 됐습니다. 네. 그래서 정치를 회복시키려고 복원시키려고 저희들이 좀 충고하고 진언하고 쓴소리 달 작정입니다. 네, 상생의 정치. 그러니까 서로가 사는 정치를 하라는 그 말씀. 그렇죠. 응원하도록 그렇죠. 하겠습니다. 그렇죠. 저희도 이제 그 뉴스하면서 많이 그 이야기를 하고 저희 뉴스 시간에도 많이 나가는 단어인데 그게 왜 이렇게 힘든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 우리 정치의 근본적인 문제로 권력 집중형 대통령제, 뭐 이렇게 다른 말로는 또 뭐 제왕적 대통령제, 뭐 이런 말도 많이 표현을 하는데 개헌과 선거제 개편이 바로 이런 걸 이제 타파하기 위해서 이제 필수다라고 이제 강조를 하셨습니다. 오늘 그 김진표 의장이 또 이제 경축사에서 대통령 4년 중임제, 또 국무총리 국회 복수 추천제,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폐지를 담은 뭐 최소 개헌을 이제 제안을 했습니다. 현실적인 개헌의 방향, 회장님은 좀 어떤 그림을 그리고 계실까요? 저는 이제 아까 국회의장께서도 저하고 같이 앉아서 그런 말씀을 좀 했습니다만은 이게 대통령 권한이 집중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왕적 대통령제, 심하게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한민국에서는 남자를 여자를 남자로 바꾸는 거 빼놓고는 대통령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 이렇게 우스갯소리 비슷하게 하는데 이게 상당히 뼈가 있는 소리거든요. 대통령의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권력 집중이 됐기 때문에 대통령의 권한을 무슨 국회라든가 다른 기관으로부터 분산시켜야 참다운 민주주의가 될 수 있다라는 데 서로 공감을 하고 지금 우리가 36년 동안은 개헌을 안 했습니다. 그전 또 한 해방 이후 그 전까지는 9번이나 개헌을 했습니다만은 그동안 우리가 가지고 있었는데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이제 개헌할 때가 됐다. 그런데 크게는 두 가지 방향일 것입니다. 첫째는 내각 책임제고 두 번째는 이름하여 이원 집정부제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내각 책임제는 난 개인적으로 제가 선호합니다만은 국민적 공감대가 아직 거기까지 쓰질 않았어요. 대통령 책임제를 버릴 수 없다 그래서 이원 집정부제 아까 말씀드린 무슨 4년 중임제 부통령 놓고 대통령의 권한을 총리한테 많이 주고 총리도 국회에서 뽑게 해서 두 사람을 추천하게끔 해서 그것도 민주적으로 국무총리를 뽑고 대통령은 외치에 주로 가고 내치는 국무총리와 장관들이 내각에서 하도록 하자는 것이 기본 아닌데 하여간 이런 것도 여야 간의 타협을 봐서 국민적 공감대를 만들어가서 개헌을 해야 된다는 것이 저의 기본 생각입니다. 요즘에 그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에 대해서 이게 뭐 폐지를 해야 되느냐 아니면 헌법에 아직까지 명시되어 있으니까 계속 가져가야 되느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이 안에 대해서는 뭐 회장님은 좀 어떤 생각을 이게 왜 불체포 특권이 나오게 됐나 하면 야당을 곤혹스럽게 만들기 위해서 권력 가진 여당이 체포를 쉽게 무슨 뭐 예를 들면 아까 뭐 이게 마음에 안 들면 권력을 동원해서 체포하고 야당을 탄압하는 전횡을 방지하기 위한 그렇죠. 수단으로 쓰는 것을 막는다는 좋은 뜻에서 헌법에 넣었습니다. 헌법 조항이기 때문에 이걸 마음대로 고칠 수는 없습니다. 지금 헌법을 고쳐야 결과적으로 고쳐지거든요. 그런데 의지 표명으로 요새는 뭐 민주당에서 또 국민의힘 쪽에서 서로들 자기 표명하고 있는데 국회의원들이 국민들한테 인기가 없어서 이 소리가 지금 많이 있는데 크게 이게 결정적인 이슈 같지는 않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것보다는 국민들을 위해서 어떻게 국민 편익을 위해서 더 잘하느냐가 문제지 국회의원이 잡혀가고 안 잡혀가고 뭐 그것도 물론 국회의원의 신상 문제도 가겠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야당을 보호하기 위해서 필요한 제도라고 옛날에 생각됐었어요.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그 21대 국회가 개헌을 할 수 있는 골든 타임이라고 생각하시는데 동의하십니까?
아주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렇다면 그 김진표 국회의장의 제안대로 내년 총선에서 국민투표에 붙이려면 그리고 개헌 시즌에서 결실을 맺으려면 지금 국회가 지금 어떻게 움직이면 좋을까요? 제일 좋은 것은 여야 다 깨나서 여가 되건 야당이 되건 거기서 먼저 주도를 해서 해야 되는데 그게 지금 잘 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아까 국회의장이 스스로 좀 주도해서 하시겠다는 뜻도 네. 들어가 있고 또 나아가서 대통령도 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도 여당을 동원하고 야당을 또 설득을 해서 국가 100년 대계를 위해서는 국가의 골격이 이렇게 변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것이 대통령도 할 수 있기 때문에 대통령도 가능하고 또 정 안 되는 경우에는 국민 스스로 갈 수 있습니다. 국민운동 같은 걸 벌려서 국민들이 공감대를 만들어서 이런 방향으로 정치인들이 해라 하고 국민운동이 벌어지면 꼼짝 못하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조금 드문 경우 케이스가 되겠죠. 알겠습니다. 정치 개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죠? 물론이죠. 네, 그 최근에 바로 이런 움직임이 뭐 제3지대 뭐 소수의 이제 그런 정치인들을 대상으로 또 이제 펼쳐지기도 하고 있는데 정치 개혁을 위해서 선거제 개편, 내년 총선을 위해서 선거제 개편이 필수다. 이게 이제 사실 올 초부터 최대의 정치권의 이제 화두였습니다. 국회에서는 전원위원회 공론화 조사도 이제 거쳤는데. 그 중대선거구제, 권역별 비례대표제, 또 의원 정수 감축까지 물론 여야 간에 이제 뭐 막 그 서로 의견이 좀 다르기도 합니다만 여러 가지 다양한 안들이 나와 있는데 회장님께서 생각하시는 선거제 개편 논의에서 반드시 이건 들어가야 된다라는 게 있으면 좀 어떤 게 있을까요? 먼저 왜 바꿔야 되느냐 선거제를 바꿔야 되면 첫째는 소선거구제에 의한 승자 독식 구도. 네. 네. 극한적인 예를 들자면요. 한 당의 후보는 51%로 전원의 51%다. 이건 전원이 49%면 거의 절반을 받았는데도 빵이에요. 네. 여기는 전원이 될 수가 있단 말씀입니다. 이게 승자 독식 구도의 단점이죠. 그래서 비례성과 대표성이 여기서부터 흩어지기 시작한다고요. 제대로 안 되니까 국민을 대표하고 국민의 지지하는 쪽에 그 비례에 맞게끔 돼야 되는 것인데 이게 제대로 안 돼서 이것을 회복해야 되고요. 또 이런 거 소선거구제하고 이렇게 되다 보면 소수 정당이 국회에 들어가기가 어려워서 다원제도가 제대로 보장이 안 되고 아까 말씀대로 사표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안한 안이 있습니다. 어떤 건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렇게 했습니다. 대선거구제는 특별시, 그다음에 수도권, 그다음에 광역시 이렇게 해서 7개 구역에는 대선거구제를 하자. 이렇게 하고 네. 그다음에 특례시, 중소도시, 그다음에는 농어촌 도시, 요거는 소선거구제로 하자. 이렇게 해서 지역구를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비례대표제는 지방에 가중치를 두는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 같은 것을 중앙선거관위에서 제안했는데 상당히 좀 복잡한 듯하지만 합리적이고 여러 가지 원칙이 국민의 뜻에 맞게끔 돼 있는 제도 같아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안한 안을 우리가 받았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제안한 그 안이 꼭 들어갔으면 좋겠다. 그 안으로 받았으면 좋겠다. 그 안으로 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뜻이죠. 개편안의 핵심 축이 됐으면 좋겠다는. 예,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그 핵심 축을 말씀드렸습니다. 네. 네. 다음 질문은 저희 방송에 출연하시는 의원님들께도 종종 드리는 질문인데 헌정 회장님의 답변이 곧 답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답이요. 네, 현재 그 여야 4인 협의체가 선거제 개편을 위한 협상을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합의 도출이 쉽지 않아 보입니다. 예. 이러다가 내년 총선을 앞두고 좀 급하게 졸속으로 끝내버리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의구심도 들고 있는데 총선의 유불리와 그리고 현역 의원들의 그 기득권을 떠나서 우리 정치 내일을 위해서 어떤 정치권의 결단이 필요하다 이런 게 있을까요? 이게 왜 어려워지냐면 정당의 당리당략이 있습니다. 자기들이 이래야 총선에서 대통령 선거에서 정권을 잡을 수 있다는 계산이 딱 섰고요.
이건 정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돼야 총선이나 대선이 이렇게 돼야 자기들이 정파가 이롭고 또 정권 교체하고 스스로 당권까지도 잡을 수 있다는 이런 계산이 다 나와 있거든요. 네. 또 국회의원 개인은 어떤 선거제도가 돼야 내가 쉽게 당선되는가 이게 다 밑바닥에 깔려 있어요. 그걸 완전히 무시한다면 이것도 또 말은 안 돼요. 그러나 정치인들이 불가능해지는 경우에는 정치인들이 이렇게 잘 안 되는 경우에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만은 결국 국민의 힘, 국민의 공감대를 만들어서 아까도 제가 국회의원 선거 아니라 대통령 선거에서 그렇게 할 수 있듯이 공감대를 만들어서 뭔가를 이렇게 한쪽으로 몰아가서 그 국회의원들이 결국 그 대청 그들을 대변해서 하더라도 일방적으로 하지 않고 완패 쪽에 가지 않고 그걸 소위 말해서 최소주의 원칙 우리 거는 가능한 줄이려고 노력하는 그런 주의에서 서로 해야 되고 그것이 설득이 돼야 됩니다. 이거 결국은 선거 전에 해야 되는데 자기들 것만 계속 주장하다 보면 결국 아무것도 안 되니까 네. 내 거는 최소하자. 이걸 최소주의라고 그러는데 그런 원칙에서 서로 양보하고 타협을 봐야 이루어지고 선거법 제가 정치한 선거 국회의원으로 20년 했는데 넘었는데 결국 마지막에 돼요. 마지막에 되면 급해지면 네. 뭐 되긴 되는데 그 전에 조금 더 합리적으로 되기를 희망할 그렇죠. 뿐입니다. 네. 예, 그 총선 한 달 전에 뭐 개편안 같은 게 이제 확정되고 매번 됐어요. 매번 되긴 됐는데 예, 예. 그러니까 다 믿긴 믿어요. 되긴 되는데 급하게 하니까 좀 더 합리적으로 될 수 있었던 것이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았다는 것이 스스로 평하고 있죠.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이 되겠습니다. 이제 헌정 회장님이 되시고 나서 헌정의 위상이 굉장히 높아졌다라는 이제 주변에 평가가 있습니다. 한 4개월 만에 이제 그런 평가가 나오고 있네요. 국가 원로 기관으로서 이제 헌정회가 우리 이제 정치 발전을 위해서 또 이제 회장님으로서는 회장으로서 어떤 구상과 계획을 갖고 계신지 임기가 이제 2년으로 알고 있는데 그 임기 동안 한국 정치 발전을 위해서 나는 꼭 이걸 이뤄내고 싶다. 의지를 갖고 있다라는 게 있으면은 마지막으로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헌정회가 헌정회원의 그저 복지를 위한 기관으로만 남아 있었던 것으로 보여져서 제가 나오면서 이건 헌정의 위기다. 그래도 국회의원까지 다 지낸 사람들이 나라 일에 대해서 중대 이슈에 대해서 의견도 얘기할 수 있고 지금처럼 정말 정치가 없어진 경우에는 정치를 복원하라는 그런 뜻도 전해서 참다운 원로 단체로서의 역할 조금 더 나가면 정책 대안 제시기관 네. 정책도 갖다 할 수 있는 기관으로 만들어져야 된다. 이렇게 제가 뵈고 있고 복지 문제도 그렇습니다. 지금 헌정회관이 국회의장 뒤에 있는데 국회의장 공간이었습니다. 그런데 네. 낡아서 정말 했는데 그 회관도 좀 빨리 리모델링도 하고. 리모델링도 하고 짓고 네. 그것도 제 계획은 국민 예산 좀 줄여서 헌정회원 중에서 자금력이 넉넉한 사람한테 제가 좀 걷어서 반 이상은 좀 돈을 대려고 그러고요. 복지기금도 국회의원이 다 잘 사는 줄 알았는데 굉장히 못 사는 사람 많습니다. 네.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 복지기금도 한 100억 걷어야 되겠다고 제가 그걸 했고 헌정회원들의 장례지 그러니까 장지도 마땅치가 않아서 국립묘지를 지금 파주에 새로 만들고 있는데 거기에 헌정회 묘역을 좀 만들어서 그걸 이제 물론 타협을 봐야지겠죠. 그렇게 해야 되고 그다음에 헌정회원들 돌아가는 무슨 장례비 같은 것도 조금 다 올리고 있고 헌정공제회를 만들기로 약속했습니다. 군인공제회식으로 교원공제회식으로 네. 스스로 또 문제를 해결해서 국민 예산을 국민 돈을 좀 덜 쓰고 헌정회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지금 헌정회원들 그러니까 전직 국회의원들은 연금이 없어요. 지금 유일하게 저도 20년 이상 국회의원 생활했는데 연금 10원 한 장도 못 받거든요. 그런데 연금은 최소한 못 받더라도 연로
복지기금, 연로복지기금 같은 것이 지금 1,100명 중에서 290명이 받는데 한 100만 원 받습니다. 110만 원 받는데 이것도 좀 폭을 넓히고 좀 조금 인상시키고 그거 290명 받는 것도 한 절반 이상 받게끔 좀 늘릴까 하고 제 계획을 좀 갖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그 파워 인터뷰 정대철 헌정 회장님과 인터뷰를 들어봤습니다. 오늘은 재헌절을 맞아서 대한민국 헌정 회장을 모시고 우리 정치 나아갈 길에 대한 논의를 중심으로 오늘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회장님 오늘 네. 비도 오고 여러 가지 좀 그런 상황인데도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